안녕하세요. 24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시 보건 문제 같이 풀어보실게요. 36번 문제는 보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에 관한 문제예요. 보건교육은 건강증진의 하나의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건강증진이 이제 대두된 흐름을 한번 같이 보시면 만성퇴행성 질환과 사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질병이 산업화, 도시화,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환경 생활 양식 변화에 기인한 질병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건강 증진은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고 이를 통해서 상승되는 의료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런 대두된 배경을 바탕으로 개인이나 집단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목적을 갖는 게 보건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5번과 같이 자기건강관리 능력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1번 보기 보시면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2번에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죠. 세 번째로는 질병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과 같이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7번은 실제와 유사한 사항을 구현해서 학습자를 학습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교육 방법은 시뮬레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위험 부담 없이 이제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형태를 시뮬레이션 하시면 되겠어요. 일본의 강의법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심포지엄은 전문가인 발표자, 청중, 사회자 모두 전문가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의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의 패널 토의는 상반된 특정 주제에 상반된 의견을 가지는 전문가들이 비전문가인 청중들에게 이제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8번은 보건교육 계획 단계에서 학습 목표 설정 시 고려할 사항이에요. 보건교육을 계획할 때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예산은 항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건교육 목표 설정하실 때는 보건교육을 계획하실 때는 항상 전체 보건사업의 일부로서 계획을 해주셔야 되고 사전에 지역사회 진단이 필요하면 보건교육 계획할 때 주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건교육을 계획하실 때 학습 목표를 설정하시는데 학습 목표를 설정하실 때는 학습 후의 결과로 최종 행위를 기술하는 거를 형식으로 가지셔야 되고 한 문장 안에는 당일한 성과만을 기술을 해주셔야 되고 구체적인 학습 목표는 일반적인 학습 목표 범위 내에 일관성 있게 기술을 해주시는 걸 고려해야 할 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1번에 보시면 학습 과정을 목표로 서술한다. 학습 후의 결과를 목표로 서술을 해주셔야 되죠. 2번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 주셔야 되고 3번에 피교육자 중심의 학습 목표를 설정해 주셔야 되죠. 4번에 구체적이고 명료한 행동 용어를 진술한다. 맞죠? 5번에 한 개의 목표 속에는 한 개의 학습 결과를 포함해 주시는 게 맞는 부분이죠. 36번은 당뇨병 환자에게 6개월간 운동요법을 실시한 후에 교육하고 6개월의 혈당 수준을 측정하는 평가는 무엇이냐? 성과평가죠. 교육 과정을 실행한 후에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보는 평가는 환경평가 중에 성과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고혈압 환자의 운동요법을 시행한 후에 성과평가를 하려면 무엇을 측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혈압을 측정한다 하시는 것도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밖에 환경평가 중에서는 투입평가는 투입된 자원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과정평가는
교육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시간이나 참석자 수,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과정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0번에 국민의 건강과 사회보장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 정부 조직은 보건복지부죠. 우리 여기서 질병관리청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염성 질환관리, 근만성 질환관리를 담당하는 독립된 중앙보건조직이다 하면은 질병관리청을 고르셔야겠어요. 41번에 보건소에 관한 설명이에요. 보건소는 우리 흔하게 이제 잘 알고 계시듯이 지방보건행정조직이죠. 최일선 조직이다 해주시면 보건소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보건소는 설치법이 지역보건법이죠. 그리고 보건소장은 인사권을 갖는 게 시군 구청장이 되실 수가 있고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질병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보기 한번 보시면 1번에 중앙보건행정조직이다, 지방보건행정조직이다 해주셔야 되고, 중앙보건행정조직은 보건복지부다 해주셔야 되죠. 2번에 근거설치법은 지역보건법 해주시면 되겠죠.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이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이 되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되었죠. 세 번째, 질병치료 사업을 한다, 질병 예방 사업을 하고 있죠. 네 번째,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이건 산업보건에서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5번에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보건사업을 수행한다. 맞죠? 답은 5번이 되시겠어요. 42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에서 이제 재가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수급권자를 9일 이내로 장기요양기간에 보호하고 신체활동 지원을 한다. 9일이라는 이 명제가 붙게 되면 단기보호를 고르셔야 되죠. 그 밖에도 재가급여에는 이제 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가 있죠. 특히나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의사의 지시서가 있어야 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가능해요. 특히나 간호조무사가 3년 이상의 경력을 갖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시설급여도 있죠. 인원수에 따라서 10명이 넘었다, 노인요양시설, 10명이 넘지 않았을 때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이 있고, 급여 자체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43번에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성 요소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죠. 보건의료 자원이에요. 자원에 속하는 게 뭐냐? 우리 인력, 시설, 장비, 물자, 지식이죠. 그래서 4번 보건의료 인력이 답이 되실 수가 있죠. 지도력이다 하면은 관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도력, 의사결정, 규제와 조정은 보건의료 정책과 관리에 속하실 수 있죠. 두 번째, 의사결정도 이제 관리에 속하실 수가 있고, 세 번째, 경제적 지원은 경제적 지원이죠. 공공재원, 외국의 원조, 개인이 부담한 돈들,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 지원에 속하실 수 있어요. 5번의 중앙보건행정조직은 자원의 조직화라고 보시면 돼요. 질병관리청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이런 것들 자원의 조직화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4번은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예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보험료의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의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공공부조 중에서 이제 의료를 보장하는 형태를 의료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득을 보장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이 되실 수가 있죠.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사회보험에서 의료를 보장하는 거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죠. 소득을 보장하는 부분에서는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있겠어요. 여기 보기를 한번 보시면 1번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을 한다. 산재보험이죠. 2번에 전국민이 가입 대상으로 연금급여를 실시한다.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3번에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이죠. 5번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되시겠어요. 45번은 진료비 지불 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죠.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 행위당 수가를 정해서 보상받는 방식이고, 포괄 수가제는 진료 일당 병원별 단가를 정해서 보상받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에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급한다. 이에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2번에 인두제,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 또는 주민의 수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한다. 맞는 방법이죠. 2번이 되시겠어요. 3번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근무의에게 경력과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거는 봉급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에 진찰료, 처치비 등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행위별 수가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에 지불자 측과 진료자 측이 진료비 총액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지급은 총액 계약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46번에 이제 온열 지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네요. 공기의 쾌적도와 기류를 측정한다. 기류 측정하면 실내 기류, 카타 온도계가 있었죠. 단위 시간 안에 일정한 단위 면적에서 손실되는 열량을 의미한다. 이제 공기의 냉각력을 측정해가지고 공기의 쾌적도를 측정하는 거는 카타 냉각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의 쾌감대 같은 경우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느끼는 가장 쾌적한 기후 범위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죠. 2번의 감각 온도는 체감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무풍이나 포화습도 조건 하에서 측정 가능하죠. 3번의 최적 온도는 지적 온도라고도 하고 체온 조절에 가장 적절한 온도를 표현하실 수가 있겠어요. 네 번째 불쾌 지수는 기온과 기습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 전도를 수치화한 것을 불쾌 지수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기에는 없지만 온열 지수 중에 습구, 흡구 온도 지수가 있죠. 군대에서 고온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온열 평가 지수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47번은 오염된 물과 비교했을 때 깨끗한 물에서 나타나는 수질 검사 결과는 하는 문제예요. 깨끗한 물은 용존산소가 증가된 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밖에 부유물질, 대장균,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죠.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증가하는 상황은 다 오염된 수질 상태일 때 증가되실 수 있죠. 특히나 BOD는 DO하고 반대 관계이죠. 그래서 DO가 상승되면 BOD는 감소된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대장균은 분변 오염의 지표로 삼을 수 있어요. 기준치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100ml 중에는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좋죠. 48번에 다음에 설명한 것은 단백질이 미생물에 작용하는 분해되는 것임. 분해 과정에서 암모니아 등이 생성되며 악취를 내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생성한다. 부패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 식품의 변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발효는 당질 식품의 미생물이 이제 분해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 당질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부패는 지금 단백질 이렇게 단백질에서 분해되면서 악취가 나고 암모니아가 발생해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산패는 지방이 산화돼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색깔이 변한 상태를 보시면 되겠죠. 변패는 지방이나 당질 식품이 미생물이 작용해서 변질되는 과정이죠. 색이 갈색으로 변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변패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49번은 이제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문제죠. 쓰레기를 지표면 아래에 묻고 흙이나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로 덮는다. 매립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소각법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비싼 반면에 위생적이고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게 문제죠. 퇴비법은 음식물 쓰레기나 축산 폐기물, 낙엽 등을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메리법 같은 경우 경제적이긴 하지만 토양 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실 수 있죠. 고형화라는 거는 이제 폐기물에다가 고화제를 첨가해가지고 성형 압축해가지고 토목이나 건설 재료로 재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5번의 해양투기법은 해양에 그냥 버리는 방법이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협약을 맺은 것도 있죠. 우리 런던 협약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50번 작업장에 의한 요인 중에 화학적 원인에 의한 질병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학적 요인에는 이제 분진이 대표적인데 진폐증이 가능하죠. 유기용제는 벤젠이죠. 빈혈이 발생하실 수가 있고, 가스에는 유해가스들로 인해서 독성이 발생하실 수 있죠. 중금속에는 납이라든지 빈혈이 유발되는, 그리고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이타이타, 수은은 미나마타병 이런 것들이 발생하실 수 있죠. 물리적 요인에는 이상 기온에 의해서 열사병이나 이런 것들 동상 발생하실 수 있고, 이상 기압으로 인해서는 자마병이나 고산병 발생하실 수 있죠. 조명 불량으로는 안구 진탕증 대표적이고, 소음으로는 난청, 진동은 레이노이드병, 광선에 의해서 자외선, 적외선 같은 경우에 백내장이 유발되실 수 있죠. 여기 자마병 아까서 살펴봤듯이 이상 기압에 의한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죠. 고산병도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직업병이고요. 3번의 미나마타는 수은과 관련된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직업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4번의 레이노병은 진동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물리적 요인이다 해주시면 되고, 5번의 수건관 증후군은 이제 손목을 물리적 요인에 의해서 무리하게 쓴 경우에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물리적 요인이다 해주시면 되겠죠.